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정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임희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60개 최다 의석수를 가진 경기도는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그중에서도 수원은 경기도 수부도시이자 정치 1번지로 경기도 민심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총 5개 선거구에서 치러질 이번 선거는 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원시 정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을 모시고 지역 현안과 각종 사회 문제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정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수원시 영통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초청 기준으로 후보들을 모셨으며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첨된 순서에 따라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는 시작 발언 후에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듣습니다. 또 다음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후보 상호 간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진행합니다. 이 순서가 끝나면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 뒤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순서별로 답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 시간이 넘어가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두 후보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에게 2분씩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수정입니다. 저는 경기대학교에서 25년 동안 교수로 봉직을 하다가 이번에 수원정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원에 왔을 때 상당히 수원은 지금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었습니다. 학교 근처는 아직 개발 직전이었고요. 그리고는 광교호수, 지금 아름다운 광교호수가 그때는 원천 유원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뭐 저는 수원에 많이 도심을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팔달구로 내려가면 아주 많은 상가가 불야성처럼 밤에 불을 켜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수원은 너무나 침체가 많이 됐습니다. 아파트는 사방에 지어졌지만 경제는 거의 망가졌습니다. 현재 재정 건전도가 지금 90% 자급자족 도시였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재정 자립도를 보면 기껏 38%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빠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께서 누리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고요. 인건비 등이 지금까지 이제 지급되던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을 그동안 지배를 하고 통치를 했던 민주당 세력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했었습니다. 5구 지역, 시장, 도지사까지 다 통치를 했었는데 왜 지역을 이렇게 침체되게 만들었는지 그 책임을 꼭 묻고 싶습니다. 4월 10일 날 꼭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120만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 정지역의 매탄, 광교, 원천, 영통일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준혁입니다. 저는 올바른 시대 정신을 갖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고 계시죠? 지난 2년간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런 잘못된 형태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눈 떠보니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다.
라고 이야기가 들렸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 중진국, 아니 더 나아가서 후진국 대열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 다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정말 상상하기 힘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잘못된 외교 관계, 그리고 남북 화해를 깨는 그런 극단적 이데올로기 정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막아내는 것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정신을 극복함과 더불어서 우리 수원 정지역, 매탄, 광교, 원천, 영통일동 이 지역 주민들, 저희들 민주당 지난 시장과 국회의원이 하는 동안 열심히 발전시켰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시마을 공동체,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저 열심히 일하려고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이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을 들어볼 텐데요. 2분 안에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적 위기인 저출생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에 그치면서 이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나 복지 혜택 확대, 교육 환경 개선 등 이 다양한 저출산 해결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후보께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소신을 밝혀주시고 또 저출산을 타개할 더 나은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준혁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저출산 정책 정말 어렵죠. 지금 인구 감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신생아 출생률 0.7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약 380조 원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이런 탄생률은 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수원 지역만 하더라도, 특히 수원 정지역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원 초등학교도 한 학급이 줄어들었고 또 산의 초등학교도 1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학급 수가 줄어드는 거죠. 다른 지역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육, 그리고 교육, 주택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 혼자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크게 바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저출산 대책 가장 중요하게 내놓은 게 뭐냐? 바로 우리 아이 보듬주택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으로 현행 7년에서 10년까지를 확대를 하고 두 자녀 출산 시에 24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이거 지원하는 방식들, 또 세 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수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출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구 정책, 다양한 종류의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책을 통과하는
부처가 우리나라에는 존재치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아주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일단은 총체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부가 따로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인구부에서는 국가 예산 중에서 지금 출생과 연관된 인구 인지 예산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예산이 어느 지역마다 투입이 돼서 출생률이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 상승되는지 이런 모든 지표를 통계화해서 그 뭐 평가 결과 정책들의 선호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이제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 있어서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육아하고 키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자본을 이 이제 사회적인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데요. 그 중에 제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인 병원, 의료 복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사회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그 지키는 게 필요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의 그 참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이제 육아 휴직 같은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사에 육아 친화적인 지표를 산출하는 육아 친화 지표를 산출해서 어느 기업이 어떻게 그 육아에 열심히 그 이바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수치로서 환산을 해서 육아를 할 수 있게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생 해결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명 중 1명은 4050 세대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 사회 주 경제활동 세대이면서 사회적, 재정적 부담이 가장 많은 세대임에도 이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생각하는 이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수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뭐 4050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낀 세대입니다. 저도 4050을 지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떤 고통이 있으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IMF를 경험을 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또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글로벌 금융 위기가 결국 이 세대에는 여러 번 이제 삶의 어려움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세대는 또 유달리 아이들을 덜 출생을 시킨 절반 세대다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번 4050의 문제를 찾아보니까 크게 한 서너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요. 65% 정도가 사실은 아직까지 무주택자라는 비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고 청약에 가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집을 이제 구매하는데 현저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요. 부양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 집에도 아주 연로하신 노인들이 있지만 이 부양 부담이라는 게 4050은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을 좀 더 촘촘히 해서 이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그리고는 이제 자녀에 대한 교육과 연관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자녀들이 지금 교육을 받는 연한이 미취업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반도체 직장 같은 데서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의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이분들 중에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년 연장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정년을 연장해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결국에는 직장에서 그만두지 않으시고 일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준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 지금 4050입니다. 예, 50대 중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현직 대학 교수기 때문에 뭐 안정된 직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4050 중에 상당수 분들이 직장이 없거나 혹은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 대학 동기들도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분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 4050에 대한 복지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바로 재취업 활성화 내용들입니다.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다양한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저희들 바로 이런 유휴 인력들을 연결하는 일자리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확대해서 4050들이 일자리를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050 세대들이 가장 이제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 모시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직접 모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옆에 인근에서 모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모님이 아프게 됐을 때 그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아주 건강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또 제 주변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좀 급여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어떤 간병비 때문에 형제들끼리 다투는 일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비를 이제 간병비를 좀 급여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저희 민주당에서 함께 고민해서 이를 풀어낼 생각입니다. 4050의 복지 정책들 역시 복지와 관련돼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 두 후보의 생각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 하반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이와 연계한 복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2분 시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2024년부터 2025년 이때부터 초고령 사회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의 1,000만 명 가까운 분이 이제 어르신들, 이제 노인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뒤면은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 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약칭 노인 일자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노인분들의 소득, 학력, 일자리 경험 등에 맞춰가지고 가장 적합한 일을 이렇게 얻고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높이는 일이 되겠죠. 이런 노인 일자리법을 갖다가 더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지원 정책을 하는 것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에 허리가 구부러진 어르신들이 리어카나 작은 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스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날 정도예요. 측은지심이 국민 누구나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 이렇게 새벽에 비를 맞으면서 폐지를 줍는 이런 어르신들이 아니라 바로 노인 일자리법에 의해서 혹은 우리 정부나 혹은 정치인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안정되게 일을 하고 그래서 노년에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경로당의 많은 비품들 또 식사 월화수목금 다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일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수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초고령 사회 맞습니다. 노인들이 굉장히 그 인구 비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마 저도 조만간 이제 노인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의 노인들은 뭐 말 그대로 노인이 아니고 뭐 굉장히 장년층 못지않게 원기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한 10년은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건강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냥 노인이라고 모든 경력을 단절시키게 하는 것은 저는 사회적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을 노인의 독자적인 어떤 생존이 가능하도록 생활이 가능하도록 저는 노인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노인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노인만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돌봄 연계 일자리 같은 거 아이들이 등하원할 때 이제 비용을 받고 안전한 사람이 아이들을 등하원시킨다거나 또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실버 세대들이 갈 수 있는 카페나 극장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층이 또 청년층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떤 삶의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멘토형 일자리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지혜를 나누는 노인의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지인데요. 주택 늘리겠습니다. 안심주택이라고 하는 공공 실버 주택, 임대주택 늘릴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 낮에 데이케어 센터 늘리겠습니다. 올 때 갈 때 없어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데이케어 센터에서 하루 종일 잘 돌봄을 받으시다가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가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식사를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번, 3번입니다. 매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및 교통체증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수원은 교통체증 및 혼잡 문제로 시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광역교통의 인프라 구축은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두 후보께서는 이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이라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지하철 3호선 연장 방안을 포함해서 이 구체적인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의 48.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출퇴근 시간 하루에 1시간 반씩 오고 가고 3시간 보내가지고는 일상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이제 공동 공약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을 발표했고요. 또 한 가지 강남까지 급속으로 갈 수 있는 고속으로 갈 수 있는 지하 차도를 만들겠다. 고속도로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연관해서는 기지창을 아마도 그 김준혁 후보께서는 화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딱 명확하게 기지창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기가 어렵고요. 화성 시민들이 기지창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허락한 적이 있는지 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시장도 만나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만나고 결국에는 오산시장까지 가서 만났는데 해법이 나왔습니다. 오산시장이 하시는 말씀이 민자 유치가 충분히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응이 될 거다. 이게 국토부에서 심사하고 예산 배정받고 예산 심의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하면 결국 10년씩이나 걸리는 문제일 텐데 결국은 민간 PF가 들어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니 우리가 민간 PF를 이미 구했다. 그러니까 기지창도 우리가 화성시와 이제 인접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유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3호선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PF 이용해서 민간 투자 유치로 빠른 속도로 3호선 연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준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수정 후보님께서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이따가 자유토론 시간에 논의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민자 유치와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3호선 연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3호선 연장이 수원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용인 시민, 성남 시민, 또 화성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수원에 민주당 후보 5분이 모두가 다 3호선 연장을 갖다가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3호선 연장이 말입니다. 원래 2017년에 수서기지창이 있었던 당시 강남을 지역의 전현희 의원의 어떤 수서기지창 이전 문제 때문에 진행이 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서기지창을 이전하면서 차량기지창 이전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연결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어쨌든 뭐 여러 지자체 단체장과 오세훈 시장 뭐 합의도 하고 수서기지창 문제를 갖다가 뭐 그대로 존치 않느냐 아니면 이전하느냐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2023년 9월에 성남 그리고 용인, 수원, 화성 4개 자치단체가 1억 원씩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 9월 이제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용역 안에 이제 차량 기지 문제를 어디로 둘 것이냐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다 보면 화성시가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부분에 기지창을 두게 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용역과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바로 3호선 연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저출생부터 교통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두 분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이상으로 공통 질문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공약 검증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먼저 들어보고 공약과 관련해서 상대 후보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들으시고 상대 후보는 1분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에는 2분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또 한 번씩 이어지는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도 시간은 같게 주어질 예정이고요. 또 후보자들께서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잘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준혁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 아까 3호선 연장 문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3호선 연장 반드시 추진한다. 그리고 4개 지자체 합의하에 원만하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 반드시 실현하겠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산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따가 또 토론 시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도 겪고 있는데 영통 소각장 이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부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지역 전체가 실제로다가 이제 3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 1기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영통 지역 전체에 대한 재건축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위한 그런 위원회도 이제 시민들끼리 추진위원회 같이 만들어지고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선 1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이것을 재건축하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분당 지역 또 일산 지역 또 그리고 안양 평촌 일대 여기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저희들이 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 정책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 안에 청소년을 위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메탄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데요. 이 부분도 해결하고 법조타운 일대에 돌아가는 구동형 트램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혁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수정 후보 공약과 관련된 질문 시간 주어집니다. 1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트램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트램과 연관해서 과연 지금 이 복잡한 이제 차선을 적어도 3차선 내지는 4차선까지 먹어 들어갈 수 있는 트램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과연 지금 현재 광교의 교통 상태로 이게 과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로 인한 불만은 있지 아니한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도시에서 트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시까지도 트램 설치를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시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트램의 평균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20km 이상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마을버스를 더 많이 노선을 만들어서 버스로다가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내 차선이나 긁어먹는 트램을 설치하는 게 이게 관광 목적 아니고 이게 정말 교통의 순환을 위한 목적 설치 맞느냐. 그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트램은 저희가 지금 이수정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이 끝차선에 같이 버스와 일반 차량 노선과 함께 가는 트램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 트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계신 분들과 상의하고 지역 주민들과 좀 상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 트램이라고 하는 것이 규격이 가로가 2.6m짜리가 있고 2m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2m짜리는 이제 관광용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규격과 여러 내용들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트램은 바로 가운데로 나가는 트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불편함은 존재할 수 있죠. 가운데로 한쪽으로 나가게 되면 트램이 우리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차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성까지 이어지는 트램을 만들려고 하다 그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트램은 바로 가운데로 나가는 건데 왜 그럼 트램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된 거냐. 법조타운 일대가 굉장히 교통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과 이야기해서 트램에 대한 논의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트램 전문가들과 실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광교중앙역, 수원 컨벤션 센터 앞까지 가운데로 연결하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법조타운에서 상현역까지 이렇게 4곳만 연결하는 겁니다. 그것도 도로 가운데로 해서 차선을 조금씩 옆으로 넓히고 보도를 조금 주는데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 전체가 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동형 트램으로 갈 경우에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다 풀어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 시간 1분 주어집니다. 네, 법조타운 차선이 4차선뿐이 없는 거 아십니까? 2차선. 그럼 한 차선 먹어 들어가면은 그러면 차량은 어디로 다니죠? 물론 그 주변 인도를 길로 넓힐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인도를 넓히면 또 인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사유지들인데 그럼 사유지를 수용해서 20km짜리 트램을 놓는다는 게 이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거보다 왜 마을버스 노선을 넓히거나 왜 똑버스를 더 좀 완화시켜가지고 규제를 풀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 그게 사실은 더 궁금증이 들고요. 정말 길이 넓은 데는 사실은 버스 전용선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서울은 다 버스 전용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네, 김치룡. 네. 저희 공약을 잘 안 보신 모양이시네요. 저희 공약 안에 광교 지역 안에 광역버스 환승 내용들 다 들어있고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바로 버스 노선 늘리는 부분들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똑버스 늘리는 것들 다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들, 이거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이번 공약 만들기 위해서 저희 대학 학생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같이 해서 그 광교 지역의 버스 정류장마다 서서 버스가 얼마나 있다 오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도 놀랐어요. 저희가 만든 공약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을 늘리는 내용들 이걸 구체화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수원시와 협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광역버스 노선 늘리는 것들 단순하게 경기도만 협의가 아니라 이거는 LH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내용들도 좀 있거든요. 이런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 당연히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램 부분, 왜 트램 부분이 더 강조되느냐? 이것은 바로 법조타운 일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지금 어려운 현실이다. 광교중앙역 센트럴타운 이 일대는 광교중앙역과 연결된 신분당선으로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법조타운 일대는 상현역과 광교중앙역 사이에 끼어 있고 서로 연결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교통수단, 일종의 역세권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역세권을 만들어 달라는 이분들의 요구. 그런데 이 역세권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다시 전철을 거기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역사를 만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고민, 창조적 아이디어 발상과 전문가들과 연대해서 가운데로 나가는 건데 트램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두 차선 그대로 다 유지되는 겁니다. 차선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정 후보의 공약을 듣는 시간이고요.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공약이 너무나 많은데요.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 지금 다 시간을 털어넣어서 관계자분들을 다 만나가지고 타이트하게 공약을 짜고 실현 가능성까지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약 중에 지금 2분어치만 얘기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기껏해야 한 4개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매우 애석한데요. 일단은 지금 이 지역에는 독특하게도 평균 연령 38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아동들의 비율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없습니다. 야간 진료하는데 2군데뿐이 없고요. 그 중에서도 한 군데는 예약 잡기가 무지하게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아침에 등록하면 대기자 번호 4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아동 전문 병원 의료복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을 지원받겠습니다. 의사 5명, 베드가 50개면은 재정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 5명 전문의들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동 전문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주대 병원에서 퇴임을 하신 의사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명 중에 3명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고교 통합구역 개선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이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광교에서 영신여고까지 통학을 하거나 또는 영통에서 고세고를 통학을 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건 넌센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이제 근거리 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 지원을 하는 그 폭을 현저히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일부 공통학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가까운 데에 차후 배정이 되더라도 가까운 데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금 이제 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집합건물법 받더라도 관리비 꼭 잡겠습니다. 네, 이수정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관련해서 김준혁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고교 학군제 관련해서는 그건 이 지역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내용성은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고교 학군제를 3학군 제도로 바꾸는 부분들, 2학군제가 3학군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관련해서 공통학군도 만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하셨습니다. 어린이 아동병원 저희 공약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의 그 소아 응급 의사분이 이제 계시는데 최소 이분들 말씀이 9분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조선일보 지난 3월 23일자 기사인데 필수 의료 수가 여러 이야기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소아과 의사를 갖다가 5분 갖고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왜? 24시간 전문병원이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지. 네, 질문 시간 끝났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병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아동학대를 25년 동안 여기서 했는데 한 20년을 같이 일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아주대 해바라기 센터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퇴임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함께 하시기로 약조를 하셨습니다. 의사 5명 중에 3명은 구했습니다. 물론 2사람을 더 구해야 하지만 제가 여의도로 가게 되면 2사람의 소아과 전문의를 꼭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과는 수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이 환자들을 많이 보지 않으면 병원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소아과가 문을 폐원을 하는데요. 환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가와 연관된 현실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의료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료 분쟁 속에서도 수가 현실화하도록 제가 어떻게 해서든 여의도로 가면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50베드 병상이 있어야 합니다. 50베드 병상 재정 지원 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역도 여기는 있습니다. 광교는 너무 촘촘하지만 지금 광교 외곽 지역에 땅도 있고 이미 병원을 지으려고 했었던 계획했던 어떤 토지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과 영통 사이 부분에 만약에 아이들을 좀 더 야간에도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다면 아마 이 지역은 틀림없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모들은 의료복지, 의료 서비스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충분히 잘 낳아서 안전하게 기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동 전문병원과 함께 제가 하고 싶은 건 난임 전문병원입니다. 요즘은 워낙이 가입 연령이 이제 제한돼 있는데 출생을 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난임을 걱정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난임병원도 지금 아동 전문병원과 함께 한다면 아이와 엄마들이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어서 김진욱 후보 보충 질문 시간 1분 있습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지역을 뭐 여기저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영통 1동 2 일대에 을지병원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주거 공간과 오피스텔 부지로 이제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서 나머지 지역을 어린이를 특화된 전문병원을 하게 되면 종전부지,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가 계획됐던 그 비용으로다가 토지를 분양하겠다라고 수원시가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년 전에 이런 제안이 있었고 많은 병원들이 실제로다가 이렇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신청하겠다고 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대략 한 5개 정도 병원이 아마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시가 사실은 지금 어린이 전문병원을 만들고 또 관련된 곳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수정 교수님께서 막 제안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된다는 거 우리 수원 시민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은 본인의 의사결정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무슨 법을 만드냐, 어떻게 재정을 끌어와서 지역을 살릴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만 드리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 우리 시장님 그리고는 그 전에 누가 어떻게 했으니 연달아서 민주당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이 굉장히 쇠퇴했다. 의지가 없는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의 장들이 지금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해줄게 하는 약속 중에 과연 지키신 게 있는지 소각장 이전은 그전부터 하겠다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이상 있었는데 이전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광교 신도시 원래 계획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를 다 팔아가지고 아파트만 잔뜩 지었는지 일단은 따지고 싶고요. 지금 아까 을지병원 자리 아까 어떻게 했다고 하셨습니까? 매각했습니다. 집 짓기 위해서 결국 다 매각합니다. 그것으로다가 결국은 세금의 빈 부분을 이제 채워나가는 거죠. 이게 과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공무원들이 할 일인지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정말 따져 묻고 싶습니다. 허리를 졸라매고 정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그런 것들로 땅을 팔고 그것으로 다른 용역비 같은 거 내려보내시지 마시고 수많은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이전과 연관된 용역비가 제가 환산해 보니까 100억이더라고요. 그걸로 뭐를 했어도 벌써 하지 않았겠느냐. 수년간 용역만 하고 도대체 하신 일이 뭐냐 따져 묻고 싶네요. 네, 끝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공약 검증 토론 함께 봤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9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주제로 토론을 하되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반드시 최소 30초 정도는 할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30초 이내로 짧게 끊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토론이 아닌 본인의 이야기로만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두 후보 간의 발언이 계속 겹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사회자가 부득이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남은 시간이 30초 미만일 경우에는 질문하실 수가 없으므로 시간 안에 토론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마지막 질문 후에 답변 시간이 30초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 시간을 답변 시간으로 해서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고요. 지켜주시면서 후보들의 또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도권 토론 김준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좀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까 제가 무슨 뭐 민주당이 뭐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광교 신도시 관련해서 당시 처음 추진할 때 그때 수원시장님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시장님이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당시 그 수원 광교 신도시를 경기도하고 합의해서 진행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당시 민주당 시장님 전혀 아니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어려운 질문보다 좀 구체적인 생활 속의 좀 질문 공약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영통 입구에서 이제 시민들께 인사를 했는데 정말 차선 안에 버스, 뭐 승용차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정 교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지하차도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계산해 봤더니 예전 비용으로는 한 400억 정도 가능했는데 요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7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점들을 정책 제안하신 것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지금 영통 주민들께서 원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원하는 내용들은 뭐냐? 영통 전체에 대한 재건축 논의만이 아니라 좀 소소한 내용들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아마도 정책 공약을 이수정 후보님한테도 좀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첫째 드리고 싶은 것이 영통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 청명산과 관련된 내용들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 먼저 네, 토론 편하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명사는 지금 영통 1동에만 인접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인도 인접해 있고 뭐 굉장히 꽤 여러 동, 뭐 저희 지역구가 아닌 영통의 지역과도 인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청명산을 정비를 해서 산책하기도 좋은 길을 황토길 같은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 또 거기에 보면은 전신주들이 막 있습니다. 저는 그 공약 중에 아마 그 전신주들을 땅속에다 지하화하는 그런 공약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건 다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보기에도 굉장히 그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고압선들을 지중화시키는 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미 재정 지원을 받아서 상현역 쪽에 이제 그 고압선들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진행을 하면 청명산 인근이 영흥공원처럼 아주 걷기도 좋고 아름다운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 제가 다 접수했고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영통 1동에 영흥 수목원 못지않게 청명산도 아름다운 그런 이제 환경으로서 주민들께 꼭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함께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의 대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공약들을 서로 뭐 배제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잘 풀어나가자고 하는 의미로 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아까 계속해서 이제 보육과 관련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보육 정책, 또 어린이 정책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나 이제 우리 수원 정 지역은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 열기가 좀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관련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좀 특화된 그런 교육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화초등학교라는 사립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확인하러 굉장히 초등학교 앞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 입학 경쟁률이 자그마치 거의 뭐 12대 1에서 20대 1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만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싶은 아이들과
가리키고 싶은 그 학부모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준화 교육으로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자율권, 교육을 좀 더 뭐 자유롭게 아이들의 적성이 다양하게 개발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부에서 자유특구 사업을 꼭 이제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 교육 자유 특구에 수도권은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지역균형 발전법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우리는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도 이제 지을 수가 없고 아무리 재단을 끌고 와도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는 이런 넌센스한 문제가 있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다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끝까지 아니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요거 네, 끊어도 되는 거죠? 주도권임으로 김진욱 후보에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배려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만 더 네.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이수정 후보님 아까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오산 시장님하고 협의했다. 또 민자유치하면 된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런 내용 좀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셨는지 또 민자유치 SOC를 건설하는 방법 중에 하나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가 무작정 환영할 만한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민자유치 과정에서 수익성 개선 잘못하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민간 자본이 과도하게 부동산 건설이나 사회간접 부분에 투입되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죠. 일반 고속도로 2배 가까운 통행료를 받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또 천안 논산 고속도로처럼 민간이 수익성을 위해 시설 이용료를 올릴 경우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그리고 오산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간 자본 유치해서 한 다음에 오산에 기지창 두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수정 후보님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연장 부분 관련해서 이런 민간 유치 이 부분 민간 자본 유치 이런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충분히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차 철도망 계획 안에 넣을 때 아마 추정컨대 지하철역을 좀 줄이면은 한 5조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몇 년 전 예산이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그 건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국가 재정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를 언제까지 국가 재정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이 지역에 10년이 돼도 3호선 연장은 어려울 것 같으니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산 시장께서 이미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까지 다 한 어떤 특정 은행의 PF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PF와 지금 그 기지창과 연관된 논의, 기지창이 있어야지 연장이 되니까 그 논의까지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생각하는 지역은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지창을 넣기 위해서는 지금 오산과 이제 그 화성 사이에 있는 삐죽삐죽하게 서로 이렇게 그 영역이 우리가 지금 이제 영통 입구역에 보면 한쪽은 용인이고 한쪽은 수원인 데가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굉장히 이상하게 이제 지역이 돼 있는데 지역을 일단 행정 지역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지창을 그 인근 지역에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사업성까지 모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무조건 비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 신분당선 타는데 지금 4,100원, 4,500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30초 미만 남았고요. 네, 그런 정리 것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지자체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제가 주도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주도권 질문이라기보단 어떤 상생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산시 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하는데 아마 시장님의 일방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준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9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이수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고요. 9분이 시작됩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네, 오산시장님과 이제 과장님들을 다 한꺼번에 만났고요. 지금 논의가 된 바 없다고 이제 아마 연락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그분은 지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분과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오산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질문을 간단하게만 해도 되죠. 네. 질문을 그냥 하나만 이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준혁 후보께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원래 민주당 총선 공약에 있었는데 갑자기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위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인의 생각은 지금 비동의 강간이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이 뭐 공약 안에 빠져나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이번에선 지역 공약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미 국민적 사회적 합의 아니겠습니까? 비동의 강간죄를 갖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총선 지역 공약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다. 비동의 강간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강력한 중범죄로 다루어서 처벌해야 된다.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논의했던 것이 3호선 연장이라든가 영통 신도시 개발, 삼성전자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그간 묶여서 재건축, 재개발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낼 것이냐. 공업지역 특별법 안의 문제점들, 이 안의 문제점은 충분히 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부분들을 재개발할 수 있지만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더해서 아까 제가 어린이 이야기 했지만 어린이들이 이 안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놀기 위해서 저는 공약으로다가 광교 현재 박물관, 이 박물관이 기증유물 전시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장관을 하셨던 민관식 장관께서 평생 모았던 것들, 그분이 수원 고등농림학교, 수원수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수원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물을 기증해 주셨는데 이런 기증 유물 전시관을 따로 만들고 그래서 사원 이종학 선생님께서 독도 자료 주신 부분도 그 안에 있는데 따로 이건 기증 유물 박물관을 따로 만들고 그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뒤에 있는 광교산과 어우러지는 생태 학습과 박물관이 만들어진 이런 공약들, 여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정책들, 버스가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총선 공약에서 나와야 될 부분들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낸 내용들, 물론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질문에 대한 답. 네, 아니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동의 강간과 관련해서는 저는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게 제 답변입니다. 네, 동분서답해 주셔서 제가 이게 지금 제대로 그 답변이 나왔는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토대로 이제 추정해 보자면 일단은 동의를 하지 않은 상대방의 내심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동의라는 건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간의 이제 주요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는 강간죄 외에 위계 위력 강간, 중강간, 무슨 디지털 성범죄 무지하게 요즘은 죄명이 늘어났습니다. 의제 강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내심에 있던 동의 여부를 가지고 지금 유무죄를 판단하는 비동의 강간이라는 것을 엄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김준혁 후보의 의견은 어쩌면 특히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고죄를 염려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무리 지역 공약 하시지만 여의도는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수원시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 들어가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입법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처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비동의 강간을
합법화를 하고 죄명을 새로 신설한다면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그런 뭐 어떤 성적 접촉은 그러면 전부 다 처벌 대상이 되니까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찬가지예요. 왜 내 몸을 만졌냐 이렇게 하는 문제들을 도대체가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범죄라고 한다면 그럼 누구나 사실 다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제 의견은 yes 룰을 적용하는 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게 아니고 독일처럼 no 룰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김준혁 후보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이 범죄 심리학자답게 또 범죄 심리학 분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한번 제가 또 아까 그 수원시장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뽑는 거다 맞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 시대 정신입니다. 정권 심판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여기 토론장에서 하는 거 전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 그럼 법을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무형문화재 관련돼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저는 원외 입법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아니요.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지금 뭐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아니, 이제 제가 아까 전공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말씀드렸지 전 않습니까? 국민에게 2분의 예. 1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매우 민감할 수 있고 또 무고죄의 혐의가 뒤집어 씌워질 수도 있는 남성들도 매우 민감한 상식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금 갑자기 그게 당신 전공 아니냐 그러니 나는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역사 얘기로 가시겠다면 아니, 그게 이거는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네, 토론에서 말씀하세요. 네. 지금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지금 이 심판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지역의 심판은 민주당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소각장이라도 하나 없애셨나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제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시간은 김준혁 후보의 답변 시간으로 할애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답변 시간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민주당 심판은 자꾸 20년 말씀하시는데 그 8년 전까지 남경필 의원님이 여기서 5선하셨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여기서 재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서 시장님 여기서 8년 동안 시장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시장 국회의원 다 한 거 아닙니다. 다 그분들 같이 다 합의하고 다 진행된 거고 그 계속해서 지난번에 저하고 KBS 인사이드 경인에서 토론회 하실 때 수원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 수원시 산하기관이 너무 많고 산하기관에 있는 그 임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에 대한 재정 비용 많이 나가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수원시 산하기관 처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 바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시절 김용서 시장님 시절에 문화재단부터 시작해서 다 많이 확대되고 그때 관련돼서 많이 들어간 겁니다. 네, 아니,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요. 그걸 마무리를 갖다가 해야 될것 다 지금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수원시 10초가 남았어요. 민주당 쪽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현실적으로 마무리해 말이 안 주십시오. 되는 내용입니다. 네, 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인데 지금 답변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저는 좀 전에 후보님께서 남은 시간 이제 발언은 끝났고 답변 시간으로 쓰겠다고 동의를 해주셨고요.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도권 토론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돌아왔는데요. 아직 모두 발언이 끝난 거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또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 후보자께서 2분씩 드릴 테니까요. 맺은 말로 못다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뭐 과거 탓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서 2년짜리 정권의 심판을 하기로 하자면 집값을 3배나 올린 문재인 정권부터 그리고는 지금 그런 뭐 과거 잘못부터 다 따져 묻자면 지금 무엇도 심판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잘잘못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로 만들 거냐, 온 불법한 사람들은 전부 여의도로 가서 불법과 합법의 기준도 갈등을 하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그렇게 키울 거냐, 이런 질문을 사실 하고 싶고요. 유권자 여러분, 이제 선택하실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결국에는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제 공약은 전부 미래 공약들입니다. 소각장 패스트트랙법 만들겠다는 것도 미래에 제가 여의도 가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지하철 연장도 그것도 미래 공약이고, 교육 자유 특구도 역시 미래에 하겠다는 겁니다. 뭐 하나 과거에 너희가 잘 못했지 않느냐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제 공약은 모두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키울 건지 하는 미래 공약들로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제 공약집은 조만간 집으로 배달이 될 것이오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저희 국민의힘과 얼만큼 많이 변화할 수 있는지, 현재의 재정권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 변화를 원하신다면 저희를 선택해 주시라고 온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김준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저 김준혁입니다. 수원분들 저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지역에서 얼마나 일 열심히 하고 또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 왔는지. 그래서 많은 수원 시민들이 저를 수원 전문가, 도시 전문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 전공자가 어떻게 수원 전문가, 도시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까요?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 공부하고 건축도 공부하고 국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방재정 예산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교류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비판하고, 또 잘한 것들은 잘한 것들대로 칭찬했습니다. 저 아시죠? 저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김준혁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실용적 노선 걸었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면서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 실용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정조 연구자입니다. 정조가 이야기한 실용주의, 관료들은 실용 있는 정책 만들고, 학자들은 실용 있는 공부하고, 백성들은 실용 있는 직업 지키고, 상인들은 실용 있는 물건 교통하고, 군사들은 실용 있는 기회 익히면 어찌 나라를 지키는데 염려하며 어찌 나라를 지키는데 두려움이 있겠느냐. 무해도보통지 서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실용이죠. 저 이런 실용 정책 가지고 바로 이 수원 정지역 시민들의 불편함, 어려움, 그간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것들 지난 정권을 뺏긴 것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또 심판하고, 그 심판이 민생 회복하는 데 도움된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민생 회복하고 지역 발전하고 또 정권 심판 아울러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했으니까 꼭 지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정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를 진흙탕 싸움이라 혐오하고 외면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후보가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또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진흙탕 속 진주를 찾아내는 것처럼 꼼꼼하게 비교하고 검증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수원시 정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